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던 순간 과연 누가 그 피비린내 나는 혼돈을 수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을까요?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짊어질 인물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이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장군이나 노련한 정치적 수완을 가진 원로원 의원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놀랍고도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죠. 오늘 우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병약한 청년이 어떻게 2000년 로마 제국의 기틀을 세운 초대 황제, 위대한 아우구스투스가 되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로마 원로원 의사당은 끔찍한 비명과 함께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로마의 심장을 쥐고 흔들던 절대 권력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바로 그곳에서 수십 개의 칼날에 쓰러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이자 예측 불가능한 혼돈과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서막이었어요. 로마의 거리마다 불안감이 칼날처럼 서늘하게 감돌았고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암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말 그대로 피로 물든 아수라장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헤매고 있었죠. 바로 이 격동의 시기, 모든 이들이 혼란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좇거나 다음 권력자를 가늠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역사의 무대 한켠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대조카이자 그의 유언에 따라 양아들로 지명된 청년이었죠. 당시 겨우 19살에 불과했던 그는 병약한 체질 탓에 눈에 띄는 존재도 아니었을 뿐더러 변변한 군사적 경험이나 확고한 정치적 기반조차 미미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로마의 거대한 운명을 짊어지고 나아갈 인물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였던 것이 사실이죠. 그의 어깨는 너무나도 가늘고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았으니까요. 하지만 카이사르의 유언장은 로마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유언장에 따라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모든 재산과 더불어 막대한 정치적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니까요. 이는 어린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무게의 짐을 지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카이사르를 암살한 공화파 세력은 물론 카이사르의 충복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같은 당대의 거물들까지 모두가 갑자기 부상한 어린 옥타비아누스를 경계하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조롱하며 위협했습니다. 이제 로마의 패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과 잔혹한 내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병약한 청년이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토록 흥미롭고 깊은 통찰을 선사할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개인이 어떻게 상상 이상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권력의 본질을 냉철하게 꿰뚫어보며 결국에는 거대한 제국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드라마틱한 통찰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병약하고 초라해 보였던 청년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숨통을 끊고 마침내 찬란한 로마 제국의 문을 활짝 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그의 삶이 냉혹한 현실과 치열한 생존 본능, 그리고 탁월한 정치적 감각이 뒤섞인 한편의 장대한 대서사시와 같았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통해 그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해 나갔을까요?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라이벌들을 제압하며 로마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고 공화정의 외피를 두른 재정을 확립하며 팍스 로마나라는 위대한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될 이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을 넘어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야망, 그리고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꾼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역사의 시작점, 로마의 심장부로 함께 떠나볼까요? 그럼 이제 모든 역사의 시작점, 로마의 심장부로 함께 떠나볼까요? 기원전 44년 3월 15일,
로마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온통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위대한 카이사르가 원로원 의사당에서 암살당한 바로 그날이었죠. 로마의 미래는 그야말로 안개 속에 갇힌 듯했습니다. 이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 청년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바로 카이사르의 양자이자 그의 유일한 상속자로 지명된 18세의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훗날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당시 옥타비우스는 병약한 몸으로 아폴로니아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 소식을 접하고 그는 즉시 로마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죠. 주변에서는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그는 양아버지의 유지를 잇겠다는 굳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옥타비우스는 곧바로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자신이 그의 양자이자 재산의 상속자임을 선언합니다. 이는 로마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이었죠. 당시 로마의 최고 실권자는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우스가 단지 어린아이일 뿐이라며 그의 주장을 무시하고 카이사르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다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이름을 등에 업고 그의 병사들과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죠. 카이사르가 남긴 유산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 자신의 사제까지 털어넣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안토니우스와 대조되며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옥타비우스는 놀라운 정치적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와 대립하면서도 동시에 원로원과의 관계를 조율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죠. 안토니우스가 갈리아 총독으로 부임하려 하자 옥타비우스는 직접 군대를 모집하여 안토니우스에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원로원의 지지를 얻어 정식으로 군사 지휘권을 부여받기까지 합니다. 한낱 청년으로 치부되던 옥타비우스가 이제는 로마 정치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로마는 여전히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동방에서 군대를 모으고 있었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의 관계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결국 이들은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며 손을 잡게 됩니다. 옥타비우스, 안토니우스, 그리고 또 다른 유력자였던 레피두스까지 이 세 사람은 기원전 43년 이른바 제2차 삼두정치를 결성하며 로마 공화정을 사실상 종식시킵니다. 이들은 로마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통치하기로 합의하고 무엇보다 먼저 카이사르 암살자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죠. 삼두정치는 로마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들은 권력 강화를 위해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프로스크립티오를 단행했습니다. 수많은 원로원 의원과 기사계급의 인사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살해당했죠. 이 잔혹한 숙청의 칼날은 심지어 당대 최고의 웅변가였던 키케로에게까지 미쳤습니다. 키케로는 안토니우스를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삼두정치는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42년 로마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필리피 전투가 벌어집니다.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가 이끄는 삼두정치 연합군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이끄는 공화정 잔당군과 그리스 필리피 평원에서 격돌했죠. 전투는 치열했고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삼두정치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었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패배를 인정하며 자결을 택했습니다. 이로써 카이사르 암살자들은 모두 제거되었고 공화정을 수호하려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말았죠. 필리피 전투의 승리 이후 삼두정치 세력은 로마의 영토를 다시 한번 분할합니다. 옥타비우스는 로마를 포함한 서방을,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하여 동방을, 그리고 레피두스는 아프리카를 차지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듯했지만 사실상 로마는 이제 두 거대한 세력, 즉 옥타비우스의 서방과 안토니우스의 동방으로 나뉘어 본격적인 대결 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분할은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과연 로마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들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로마의 운명을 결정할 최후의 대결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죠. 기원전 31년 그리스 서부 해안 아드리아해와 이오니아해가 맞닿는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펼쳐집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는 로마의 질서와 미래를 대변했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함대는 동방의 화려함과 카리스마를 상징했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바다 위, 수백 척의 함선들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죠. 해전이 시작되자 양측은 맹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함대는 이집트의 웅장한 전함들을 앞세워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를 압박하려 했지만 옥타비아누스의 노련한 지휘관 아그리파는 경쾌하고 민첩한 로마 함대를 이끌며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죠. 전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불타는 배들, 바다에 떨어지는 병사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로 악티움 해역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치열한 싸움의 한복판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클레오파트라가 이끄는 이집트 함대가 갑자기 전장을 이탈하여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린 것입니다. 그녀는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안토니우스를 남겨둔 채 호련히 퇴각해버린 것이었죠.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안토니우스는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죠. 결국 그는 자신의 함대와 병사들을 뒤로 한 채 클레오파트라를 쫓아 황급히 전장을 떠나고 맙니다. 지휘관이 사라진 안토니우스의 병사들은 순식간에 사기가 꺾였고 결국 옥타비아누스에게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악티움 해전은 그렇게 옥타비아누스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해전의 승리를 넘어 로마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후 이집트로 도망쳤지만 옥타비아누스의 끈질긴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안토니우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그가 한 여인에 대한 사랑과 권력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방황하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옥타비아누스는 더 이상 로마 내부에 대적할 만한 경쟁자를 찾을 수 없게 되었죠.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눈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향했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생포하여 로마로 끌고 가 승리 퍼레이드에 전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인의 포로가 되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죠. 그녀는 옥타비아누스의 감시 속에서도 은밀하게 독사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이자 로마의 역사를 뒤흔들었던 매혹적인 여인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300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던 이집트 왕조의 찬란한 역사도 영원히 종말을 고하게 되었죠.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를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키며 막대한 이집트의 부를 로마로 가져왔습니다. 이로써 그는 로마 공화정 시대의 마지막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명실상부한 로마의 유일한 최고 권력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악티움 해전의 승리는 단순히 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공화정의 종말을 알리고 새로운 시대, 즉 로마 제국의 서막을 여는 웅장한 신호탄이었죠. 오랜 혼돈과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겪었던 로마는 이제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 아래 새로운 평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과연 옥타비아누스는 이 막중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로마의 미래는 그의 손에 달려 있었죠. 악티움 해전의 승리 이후 옥타비아누스는 더 이상 병약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이제 명실상부한 로마 세계의 유일한 최고 권력자로 우뚝 서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막중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로마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고
그 평화를 지속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었죠.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로마로 돌아온 옥타비아누스는 가장 먼저 자신이 절대 권력을 독점하려는 독재자가 아님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비극적인 최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겉으로는 공화정의 전통을 존중하고 원로원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핵심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교묘한 정치적 술수를 펼쳤습니다. 마치 능숙한 건축가가 건물의 외형은 그대로 두면서도 내부의 기둥과 볼을 완전히 새로 짜는 것과 같았달까요. 그는 로마 시민들에게 내전의 종식과 평화의 도래를 약속하며 혼란을 수습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7년 로마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새로운 이름을 선사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 숭고한 자라는 의미를 지닌 칭호였죠. 이 칭호는 단순히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공화정 시대가 끝나고 프린캡스, 즉 제1시민으로 불리며 사실상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의 새로운 시대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로마는 한 명의 절대적인 통치자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이로써 2000년 로마 제국의 찬란한 역사가 비로소 그 서막을 열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 거대한 제국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로마를 벽돌 도시로 받아 비단 도시로 돌려주겠다고 공언했던 것처럼 도시 전체를 재건하고 수많은 공공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며 로마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하여 행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로마군을 정예화하여 제국의 국경을 굳건히 지키게 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로마는 200여 년간 지속될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시기, 이른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대한 평화와 번영의 이면에는 권력 쟁취를 위한 냉혹한 현실과 공화정의 이상이 희생되었다는 역설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잔인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로마의 오랜 혼란을 끝낸 구원자이자 대제국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설계자였지만 동시에 공화정의 마지막 불꽃을 꺼뜨린 독재자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위대한 업적과 피로 얼룩진 권력투쟁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우구스투스의 선택과 통치 방식은 오늘날에도 국가의 리더십, 이기 관리, 그리고 권력의 속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대가를 치르며 이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는지 되짚어보며 역사가 현재에 던지는 메시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결국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혼란을 끝낸 구원자였을까요? 아니면 공화정의 이상을 파괴한 독재자였을까요? 그의 선택은 2000년 로마 제국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